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게 아니라 추가 탕감을 추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사람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채무 탕감을 추가할 거다. 참 이 얘기를 하면 저래도 빚을 진짜 갚으면 바보 될 것 같은데 좀 버텨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잠시 끊었고요. 결국은 뭐냐? 현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이른바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쫙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113만 명에 대한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90%까지 원금을 90%까지 깎아준다는 겁니다. 원금을. 이 세 개의 축, 국민들 전체에게 돈을 뿌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소상공인 또 한편으로 90%까지 해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빚을 갚아준다고 하면 좋겠죠. 열렬한 지지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돈을 1인당 25만 원씩 받지 않았습니까? 25만 원 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사회적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받을 때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 처음 받을 때보다는 저항감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빚탕감을 해주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언론이 이걸 지적하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내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장 터지는 상황입니다. 왜냐? 단순히 내 돈이 간 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뻔히 보이는 악순환이 보일 텐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을 더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 처음의 상황만 그렇지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노력할 생각보다는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좋은 취지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남미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좋아했겠죠. 하지만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지속돼야 됩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프랑스 혁명의 고찰이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국가라는 그리고 사회적 계약은 오로지 2025년에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뒷목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골이 이게 지금은 뭐 신나게 웃고 있지만 본인도 압니다. 본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 태생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전과 사범에다 아닙니다. 사실상 전과 오범이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됐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란 뭐냐?
너는 죄가 있다. 근데 다만 200대 맞을지 300대 맞을지는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구해라. 너는 죄가 있다. 벌 받아야 된다. 이거는 흔들림 없는 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막말로 지지율이 좋은 게, 높은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들이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건전하게 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재정에 대해서 거침없이 쓰는 겁니다. 거침없이 쓰는 겁니다. 거침없이 쓰고자 하기 때문에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해요. 거침없이 쓰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런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는 거침없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냐면 무식하다면서 제가 볼 때 정작 이재명 본인이 무식한데 나라가 빚을 지게 되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 국가 부채가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크게 자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죠. 그래, 굉장히 살기 힘든데 이번에 좀 어려운 사람 돕고 우리도 좀 나눠서 소비하자. 이런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무식한 거는 이재명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그 분 때문에 49%를 넘었습니다. 1,300조를 돌파했는데 다른 나라 110%가 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 일본, 프랑스 등입니다. 미국은 122.5%, 일본은 234.4%, 프랑스는 116%.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과 프랑스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들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기축통화는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만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돈을 찍어내더라도 수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찍어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보다 이 부동산이나 물가, 이런 실물 경제 그런 것들이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거죠. 기축통화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수요가 있어서 채무가 많아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식하다고 하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무식한 얘기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GDP의 10에서 20% 가까운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아십니까? 600조에서 1000조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1000조까지 됐습니다. 단 5년 만에 400조 넘는 돈을 썼어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정부가 있었습니까?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저기 또 그 사이에 있지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여기까지가 쓴 게 600조인데 5년 만에 문재인이 400조 넘게 써서 1000조를 윤석열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부채를.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코로나19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GDP의 10에서 20% 가까이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뭘 했냐? 진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복장 터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25만 원씩 남발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엄청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갑자기 1000조가 단 5년 만에 늘었잖아요. 참 이게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누가 무식하다고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란 사람, 그리고 이재명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분, 국회에서 단독으로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협치도 개무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독으로 처리했죠. 근데 그분이 인사청문회 때 김의정 청문위원, 국민의힘 김의정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우리나라 국가예산 물어봤죠. 답변도 못합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는 척을 좀 하려고 하다가 수치를 얘기하라니까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속된 말로 찍어가지고 20에서 30%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이 추경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도 모르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나라 걱정, 국가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정권이 유지되는데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고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9%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의 가정이다. 여러분이 한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가 가정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은행에 빚을 내 가지고 뭔가 사고자 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그게 국가 예산이죠. 그리고 은행에 이전의 빚은 얼마 있는지 그게 GDP 대비 국가 채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빚을 내서 뭐 나눠 먹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 뭐 투자하든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주 간단한 원칙조차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돈 말고 또 내가 빌린 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겁니까? 물론 제가 민주당 정부는 딱 본인들이 집권할 때만 생성되는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이 두 가지 법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좀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 드렸죠. 뭐냐?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 법안이 공통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정부 때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발의가 됐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 야당이 이 두 가지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를 해서 과반 의석을 가졌으니까 통과를 시켜서 계속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냅니다. 불통 이미지를 계속 더 씌웁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뭐냐? 일정 부분 쌀값이 떨어지면 그 쌀값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민이라면 내가 쌀 농사를 지었을 때 일정 부분 수익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왜냐? 시장 가격이 너무 일정 부분보다 떨어지면 국가가 그거를 일정 가격으로 사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콩이나 밀 이런 잡곡 이거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